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의 서민들의 짠물 이야기, 공영방송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인천의 이야기를 방영하고 있는 인천 시민팟 방송입니다. 오늘은 34차 방송이고요.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저희가 33차 방송한 지가 좀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34차 방송이 늦어졌는데 오늘 연말이고 해서 올 한 해를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심으로 해서 인천의 환경 내지는 문화, 사회, 정치에 관련된 10대 뉴스를 잡아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몇 분의 출연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전 시의원이셨죠? 강병수 전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인천광역시 시의원이신 이항구 시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성수 인천시민회의원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성수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오늘 그 인천 10대 뉴스를 같이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언론 쪽에 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송정로 인천인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도 불러주시고 올해도 불러주시고. 아, 작년에도 작년에 오셨었죠. 아, 그렇군요. 10대 뉴스. 어떻게 송 대표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인천인이 이번에 2차 증자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주가 지금 364명인데 한 500명 정도 더 늘려서 시민의 신문으로 좀 자리를 공고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럼 증자를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계좌 저희가 안내서가 있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이메일이나 카톡을 통해서 이제 발송하고 있는데 계좌에 집어넣고 또 저희한테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뭐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홈페이지로 이제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으로 뭐 올려주시면 좋죠. 한도가 있는 건가요? 한도는 없는데요. 무대한 목표는 있습니다. 저희가 1억 2천 목표를 잡았습니다. 1억 2천. 예. 이야. 1억 2천을 목표로 해서 2차 증자를 참여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증자를 참여하신 분들한테 뭐 또 어떤 좀 혜택이 좀 또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증자를 하면서 시민의 참여폭을 실질적으로 늘리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옴부즈맨이나 시민 편집위원을 확대 개편해서 실질적으로 네. 편집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같이 참여해서 결정하고 개척해 나가는 시민 언론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그런 말은 굉장히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 주식 시장에서 주주에 참여한 무슨 뭐 이렇게 배당을 받는다거나 현금을 배당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렇죠 공용의 언론을 우리가 서비스 받을 수 그렇죠. 있는. 서비스 받고 손으로 잡히게끔 가시적인 성과도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강병수 의원님은 원래 주주 아니십니까? 주주고요. 네. 저도 이제 한겨레 신문도 이런 이제 시민 한겨레 신문 하셨죠? 네, 한겨레 신문도 전국 잘못 6만 명의 주주를 건드렸어. 모셔서 만들어 본 경험도 있고 저희 바보주막 협동조합도 또 한 300명 우리 조합원들이 결국은 출자를 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렇게 모으는 거에 애로도 알고 네. 또 그렇게 모였을 경우에 힘도 있는데 네. 1차 제가 봐서는 아침마다 이게 우리 시사인천 죄송합니다. 인천이 예, 발언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인천인을 보는 것이 하루의 낙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좀 저녁 때 오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주로 저녁 때 일단 마감하신 다음에 보내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단체 카톡에도 진짜 엑기스 5건씩 압축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요. 네. 이메일은 그날 저녁 7시쯤. 그러니까 하루에 그거를 보면서 이게 인천 소식을 쭉 접하고 그 중에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또 안 보고 싶은 건 흘리고. 안 보고 싶은 것도 많던가요? 많아요. 근데 어쨌든 좀 잘 지역 언론이 키웠으면 좋겠고 인천이 지난번에 저희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언론이 가장 취약한 곳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잘 성장했으니까 잘 좀 시민사회에 있는 분들도 우리 독자들이 참여는 돈입니다. 돈을 좀 내서 참여해야죠. 도약할 수 있는 저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올해 그 매출 실적이나 뭐 이런 경영 성과도 괜찮고요. 그걸 바탕으로 좀 진짜 시민의 신문으로. 네. 오늘 송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이 조료의 기회라는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잘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네. 조료의 기회이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배당해주는 시민신문. 뭐 이렇게 딱 그 아까 물어봤잖아요. 슬로건을. 예. 그러니까 배당을 현금 배당은 없고
다른 방식으로 배당해 준다. 기사 배당. 아니죠. 그게 기사 아니라 배당. 이제 현금 배당도 했죠. 현금 배당도 해줄 수 있고. 아, 현금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목표를- 바뀌었네, 입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가능하다. 그것도 가능하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햇빛 발전하니까 1년에 한 3,000원 주더라고요. 3,000원 배당. 제가 햇빛 발전 초기 추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부이사장. 부이사장인데요. 배당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매년 못다 받습니다. 배당하죠. 조합원들한테 배당합니다. 개별적으로 줘요. 개별적으로. 매년 4%씩 줘요. 아, 그럼 4%씩 계속 예. 누적돼 있겠네요, 저는. 아, 그걸 신청을 하고요. 만약 받지 않으면은 다시 그냥 돈을 저기다가 재투자. 조합비로. 네, 재투자. 조합비로. 아, 그래요? 난 한 번 받았어요. 초기에 3,000원. 아, 안 받으시면 더 좋은 겁니다. 예. 뭐 투자해도 좋고요. 우리 이한구 의원은 이제 뭐 시의회 회기도 다 이제 끝나셨고 네, 어떻게 15일 요새 날 뭐 끝났습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좀 뭐 요새 뭐 바쁘시죠? 뭐 송년회도 있고. 아니 무엇보다도 이번 그 마지막 정례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그 예. 고교부 상급식. 아. 이따가 10대 뉴스 때 아마 그 뒷얘기들이 좀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데 하여튼 뭐 흥미진진할 겁니다. 아니 무상급식 하면은 우리 이한구 의원이 초기에 가장 열심히 또 했던 건데 하여간 뭐 이따가 또 얘기도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이제 예결산이 끝났으니까 그럼 내년 언제 임시 회기가 언제 다시 시작하나요? 이제 내년 그 이제 1월 말에 다시 임시회의 이제 시작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쭉 그 매달 이제 임시회의가 있고 6월 달에 또 정례회 있고 6월달 뭐 선거 아닌가요? 이번에 이제 선거기 때문에 아마 네. 7월로 그 이제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 회기로. 그렇죠. 6월 내년 중순인가요, 선거가? 6월 예. 13일이니까 예. 그 임기가 6월 말까지예요. 현재 지금.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아유 새삼스럽게. 아, 그러면 뭐 우리 이한구 의원이 7월 정례회의 때 다시 볼 수 있느냐? 아니 그게 다른 위치에서 볼 수 그게 있느냐? 관전 포인트죠. 아니면 그냥 관중석에 있느냐?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아니 시의원이기 전에 일단 시민이고 네. 제가 7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네. 아 시의원이 해야 될 역할 음흠. 또 시민이 해야 될 역할 시민사회가 해야 될 정당이 해야 될 역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주 뼛속 깊이 그런 걸 좀 느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좀 다하고 네. 또 내년 6월에는 또 네. 어떤 역할로서 우리 시민들 또 인천을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인지 네.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네. 난 고민 끝난 줄 알았는데. 고민이 끝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성수 팀장님도 올해 어떻게 올해는 하여간에 그 요즘 사회적 경제, 그다음에 올해 도시생 뉴딜 굉장히 또 광풍이 일었지 않습니까? 뉴스테이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그래서 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이 네. 세 가지에 올해는 아마 격주마다 토론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관심도 많았던 것 같고 또 이후에 뉴스테이 관련돼서도 재개발 반대 이런 것들이 인천에 굉장히 좀 뜨겁게 되는데 아마 이후에 오늘 아마 그 10대 뉴스에도 들어가겠지만 뉴스테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조합에다만 맡길 수 없는 인천에서 아마 내년에도 아마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아이고 하여튼 1년이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저희 우리 방송을 시작한 건도 지금 따져 보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오늘 이따가 2부 순서 때 쭉 한번 인천의 10대 뉴스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 하여튼 그리고 10대 뉴스를 살펴보면서 인천을 한번 쭉 되돌아보는 그리고 내년을 전망하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주간 이슈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 주간 주요하게 논의됐던 이슈를 하는 건데 오늘은 2부 순서에 어차피 2016년, 2017년이죠. 10대 뉴스를 하니까 좀 더 굵직한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다시피 내년 2018년 6월 13일이 지방선거입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거가 뭐 경년에 한 번씩 꼭 있는데 이번엔 또 대통령 선거까지 있어가지고 거의 매년쯤 선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라는 거는 인천시의 어떤 시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민감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알다시피 뭐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교육감까지 모두가 다 동시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그 중에 시장 후보 출마자들의 현황이 좀 어떤지, 두 번째로는 교육감 후보 출마자가 어떤지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첫 번째 먼저 시장 후보가 좀 어떨지 한번 살펴보는데
뭐 언론에는 났습니다. 벌써 지금 시장 출마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분은 지금 부평구청장으로 한 계신, 분이죠. 예, 홍미영 구청장님이 이제 공식 출마 기자 선언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은 뭐 느낌은 있는데 아직 공식 출마라는 표현까지는 우리가 아직 안 나와서 어떻게 우리 송준호 대표님께서 뭐 언론에 계시니까 어떤 분들이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저도 뭐 공식적으로 밝힌 분은 이제 홍명 청장 한 분이시고, 네.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지금 예, 더불어민주당이 관심이 있죠. 예, 박남춘 시당위원장, 현 시당위원장이 예, 그리고 김교웅 전 의원. 지금 국회 사무총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사무총장 가셨는데 이제 저희도 뭐 확답하기는 어렵고 이게 언론에 오르내리거나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론되고 있고 네. 또 윤관석 의원도 거론되고 윤관석 있는, 의원도.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는 홍미영 청장까지 하면 총 4분 정도 거론되는 그렇습니다. 거라고. 지금까지는 보시면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은 유중덕 시장으로 현 압축되는 것 유중덕 시장. 같습니다. 예. 뭐 한간에는 뭐 윤 의원, 윤관석이 아니다. 저기 윤상현 의원도 뭐 일단은 그런 얘기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저는 많이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의당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통화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쪽은 어떻습니까? 국민당은 아무래도 문병호 전 의원. 전 의원이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전에 한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인천에 왔을 때 한번 네. 그런 의중을 비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그래요? 예, 그걸 근거로 해서라도 준비 중에 가능성 있는 것 있다. 같다. 네, 충분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정의당도 지금 시장 출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김웅호 시당위원장이 김응호 시당위원장. 예, 예. 네. 김웅호 시장위원장하고 이혁재 중앙당 중앙정치자금 모금위원장이 아마 경선을 치를 것이라고 그래요? 최근 언론에 이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었죠. 예. 하여튼 뭐 지금 몇 분 쭉 거론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래도 인천 시민들이 하여튼 뭐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이제 각 정당에서 이제 경선이 끝난 다음에 또 정당마다 약간의 또 좀 이렇게 좀 조정이 있을 터인데 먼저 그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제일 관심사가 있는 것 같아요. 시당 후보가 누가 될 거냐. 강병수 전 의원님이 그쪽은 빠삭하지 않습니까? 정보가 빨리 좀 알려주세요. 제가 봐서는 뭐 윤관석 의원까지 4파전이라 그러셨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한 3파전으로 좁혀서 경선을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굴 빼신 거예요 거기서? 윤관석 의원. 이거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아니 윤관석 의원은 그냥 시당위원장인 줄 알아요 자기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직접 만났어요. 제가 나이도 같고 같이 시민운동도 하고 학번도 7과 학번 그래서 윤 의원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중앙 정치를 계속 좀 해서 실력도 키우고 지명도도 좀 높이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하니까 시장에 한번 출마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그런 있다는 마음은 얘기여서 없는 건 아마 아니죠. 윤관석 의원님까지 거론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국회의원 한 명하고 한 분은 부평구청장 한 분은 국회 사무총장 네. 요 세 분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을까 누가 제일 이렇게 유력한가요? 관측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줄을 안 쓰셨나 그, 봐요. 그러니까 강병수 전 의원님도 내년 지방선거에 좀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러면- 다행스럽게 홍미영 구청장님이 이게 시장 출마 출사표를 해서 예. 부평구청장 후보가 이제 비니까 여러 또 우리 좋은 분들하고 해서 경선을 해서 한번 도전해 볼 그럼 이제 생각은 있죠. 구청장 염두에 두고 계시면은 시장하고도 좀 이렇게 좀 지금 런닝메이트가 돼야죠. 런닝메이트를 아직 이제 해야죠. 결정은 아직은 이제 안 조금 더 나셨고. 봐야죠. 근데 제가 봐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되는데 어쨌든 본격화되는 건 그 인천 시당 체제를 좀 바꾸면서 네.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남춘 시당위원장님 겸 재선 국회의원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 경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다가 보면 네. 그 공정성 시비에 걸리기 때문에 그럼 시당위원장 사퇴합니까? 예, 사퇴를 하시고 새로운 시당위원장님을 모셔서 그분이? 그렇죠. 그 새로운 시당위원장님이 심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경선 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선 룰은 정해진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시당 위원장들의 사퇴 기한을 이제 몇 개월 전으로 할 거냐 아하. 이거 갖고 논란이 됐는데 이제 이 기간이
사실은 나머지 경쟁 후보들이 이제 흡족하지 않게 결정이 났죠. 그래서 그런 불만을 좀 끼쳤죠. 그래요? 후보가 될 수 있는 임박한 시점 그 몇 120일. 120일이었나요? 4개월인데? 그러니까 4개월. 너무 2월 13일. 너무 이제 사퇴 시한이 늦다. 아.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공정 논란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있고요. 이 세 분들이 지역사회에 지금 이렇게 쭉 누가 적합하냐 이러는 걸 보면은 네. 그 세 분들의 캠프에서 그걸 퍼뜨리는 건지 모르지만 각각의 예를 들면 박남춘 위원장님은 해수부 장관 하셔야지. 왜 인천에 관료로 가야 된다 이거죠? 아니 왜냐하면 인천에 장관 한명 해양 날라가도 안 도시로서의 이런 그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인천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그 해수부 장관의 가장 적임자이신데 왜 자꾸 지역 정치로 이러려고 하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누군가가 막 퍼뜨리고 있고요. 아하. 또 한편으로는 네. 김교흥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는 네. 아니 그 자리가 얼마나 장관급이라고 중요한 하면서. 장관급이면서 이 여야 이걸 조정하고 네. 이 얼마나 이 막중한 역할인데 이거 된 지 몇 개월 됐다고 그걸 사퇴하고 또 지역에 얼씬거리냐 아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죠. 홍명 청장에 대해서는 없어요. 홍명 청장님은 홍명 청장님 시장 되는 것보다 중앙 어떤 관료 여성 몫에 혹시 어허. 그런 게 아니냐. 아하. 그러니까 이런 식의 누군가들이 사실은 이렇게 퍼뜨리는 이 밑바닥에 아하. 긴장감들 또 이런 게 지금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지적하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각각의 3명의 유력 후보들의 뭐 캠프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지지하신 분들이 각각의 어떤 좀 그 자기 후보에 좀 도움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이미 캠프를 공식 그 출범 뭐 이런 걸 할 수 없잖아요. 지난번에 김경삼 총장님 되시자마자 인천 전역에 정체불명의 김경 사무총장님의 뭐 경축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온 인천의 그 현수막이 무슨 인천 시민 일동해가지고 예, 이게 예. 막 다 나붙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네. 서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셨는데 뭐 이런 거라든가 지금 보면은 또 누구는 지금 김경 사무총장인 캠프에는 누가 가서 누구 모 국회의원의 이 아주 왼팔 되는 분이 가서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다. 또 뭐 후보는 또 어느 국회의원님의 또 이 왕보좌관이 가서 그 캠프를 아하. 주도하고 있다. 이미 뭐 이게 그냥 쫙 다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네. 지금부터 벌써 물밑 선거 운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이미 되는 뭐 거죠. 하고 있는 거죠. 다. 네. 예. 뭐 어떻게 뭐 손호통 대표님도 뭐 언론에 있으면 그런 얘기가 좀 잘 들리지 않습니까? 들려오긴 하는데요. 함부로 얘기하기가 네. 막 해도 돼요, 여기 여기는. 막 하자면 이 방송 아무도 안 들어요. 저도 정확히 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봐서 윤곽이 네. 한 2월 초 정도 돼야 정확하게 드러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 시당 체제를 이제 새로 변경을 하고 그래야 뭐 예를 들어서 박남춘 시당위원장님 출마를 하고 싶어도 일단 그거를 그 사퇴를 하고 나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거고 우리 김교용 국회 사무총장님 입장도 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헌 문제가 좀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이게 타협이 여러 당의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면 훨씬 더 국회 사무총장의 어깨가 무거울 텐데 지금 뭐 최근에 결정 난 거지만 어떤 대통령 발의로 간다 그러면 네. 조금 더 자유롭게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뭐 대충 3명이 논의되고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한 2월 초 정도 구정 전후에 그러니까 구정 밥상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구정 때 그렇죠. 이제 정치적인 이런 과정 내에서 또 가까운 분들끼리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 이 구정 전에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총선 때 그 더불어민주당의 12개 지역의 그 후보들을 이제 13개. 송영길 13개 그 지역의 송영길 전 시장이 이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공천 후보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그 송영길 전 시장이 그 입각 여러 가지 그 총리 후보,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후보 이렇게 여러 그 입각에 오르내렸지만 다 사실은 여러 사정상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찾는 길이 네. 당 대표 이제 마지막 국회로부터 이렇게 어떤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러한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또 소위 친노든 친문이든 이런 게 아닌 비노든 이런
비문이든 그래서 정세균 의장 쪽하고 손을 잡아서 이제는 당대표에 도전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김기용 사무총장을 송영길 이제 전 시장 측에서 밀고 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송영길 전 시장의 이제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그 캠프의 그 주도적 역할을 가서 구성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언론에도 나왔어요. 아, 그래요? 언론에. 네, 그리고 지금 그 박남춘 이제 우리 그 또 여기 시당위원장님은 또 홍영표 의원. 네, 이제 뭐 홍영표 의원이 송영길 그 전 시장 송영길 의원하고도 가깝긴 하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이나 또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또 그런 관계가 있어서 박남춘 의원 쪽에 그런 어떤 그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알려진 건데 자 그럼 나머지 그런 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은 과연 현 정부의 이 주도적인 이 부분들 쪽에 어떤 역할이나 같이 할 거냐 아니면 지난 총선 때 어떤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공천 또 뭐 이런 부분에 또 영향을 좀 뭐 직간접적으로 받았다거나 송영길 전 시장 여기하고 같이 손을 잡을 거냐 아마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양구 의원의 분석은 일단 3명의 시장 유력 3명의 시장 후보를 이제 바라봄에 있어서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 않은 현직 국회의원,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뒷힘. 그걸 주요하게 또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박남춘 의원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 그 자리가 비는 자리잖아요.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보궐선거를 해야죠. 그죠? 근데 거기에 뚜렷하게 좀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없죠. 몇 개월 안 남은 거거든요. 이게 6개월도 안 남은데 뭐 시장 선거니 구청장만 해도 후보들이 한 7, 8명씩 되는데도 뭐 있고 뭐 그러니까 지금 부평만 만약 해도 3분이 그렇죠. 있고 한데. 그 국회 보궐선거라면은 지방선거 때 선거를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만약 한다고 하면. 뭐냐면 이게 한 사람의 이 시장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그렇게 녹록한 편이 아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번 광역시도장 선거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나가려고 하는 게 한 5, 6명 정도가 된다. 전국에서 네. 보면 네, 네. 이렇게 됐을 때 잃을 수 있는 자리들도 있기 때문에 뭐꼭 간둔해서 꼭 잃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거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남동 의리.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박남춘 시당위원장은 안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지금 명이 얘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된다. 이제 내가 보니까 이런 우리 얘기들.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정치 파가진데. 그죠?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하여튼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변수가 많다 보니까 다양하게 다 검토해 볼 수는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언급하신 대로 이게 정치 일정상 내년 6월 13일 날 지방선거기 때문에 어차피 하기 때문에 그 사퇴 시한도 3개월, 원래 90일이잖아요. 그리고 아닙니다. 이제 아닙니다. 광역시장은 120일 전이고요. 120일 전입니까? 네, 그러면 네. 국회의원들도 그 전에 사퇴. 아니요,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경선까지 다 지나고 그렇죠. 네. 공직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청장이라든가. 공직만. 네, 구청장. 시장위원장도 공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국회의원도 제가 볼 때 알기로는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사퇴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하려면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송영길 전 시장도 시장 출마할 때 사퇴했잖아요. 사퇴했는데 며칠 그때 사퇴했던 것 같아요. 2달 전인가 했을 거예요. 하여간 그거 얼마 안 됐어요. 하여튼 그건. 뭐 네. 그런 걸 다 고려한다고 하면 내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설날 전에는 다 이제 다 얼굴이 드러나서 그때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늦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는 뭔가가 낫겠다. 지금 뭐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게 당의 역학 구도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또 뭐 이제 논의되는 새 후보의 이렇게 당내 세력 구도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번에 경선에서 중요한 기준이 시민 여론조사 50%, 당원 그러니까 권리당원 50%. 여기서 이게 두 가지가 결정 나는데 5대5, 5대5인데 문제는 문재인 당대표 이후에 민주당 권리당원이 약 100만에서 150만 명이 늘어났어요. 따라서 권리당원의 여론조사 내지 권리당원의 그 당원 투표 50%, 시민 여론조사 50%인데 이 양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민주당 당원 경선이었을 경우에 당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 부분의 영향력을 미치는 건데 네. 지금은 경선 방식이 두 가지로 시민 여론조사, 권리당원 50%. 근데 권리당원 자체가 엄청난 숫자가 늘어가지고 네. 이게 시민 여론조사 여론조사, 민심하고 네. 이 권리당원의 민심하고 어떻게 다르겠느냐. 결국은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우리 인천시장 이것을 어떻게 시민 여론을 안고 가느냐.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너무 우리가 이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역학구도에 의해서 판단하지보다는 어쨌든 본인이 살아온 내력과 인천시장으로서 뭘 하고 싶은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식으로 지금 시장 출사표를 던지신 분은 홍미영 구청장님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네. 홍미영 구청장님은 뭐 아주 장문에 뭐 그 출마 선언문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후보들은 아직 뭐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강병수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시장이 되면 인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거는 지금 이 선출 방식이 5대5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거의 없습니다. 뭐 그냥 그대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홍명 전 구청장 입장에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뭐 배려라든가 이런 건 또 따로 없습니까? 뭐 있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여성 가점제. 예,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당원 당규상에는 기성 정치인에게는 설사 여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공직선거를 여러 번 치른 분에게는 가산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다 해보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가산점 얘기하고 그러면은 좀 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종적인 그 공천권은 중앙당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역에 있지 않아요. 우리 광역시장은 나머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은 인천시당에 있지만 네. 우리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공천권이 중앙당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마지막에 어떤 전략적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대표 선거 또 그리고 내년 5월에 있는 당의 원내대표 선출 이런 거 갖고 막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보궐선거 큰 축의 당대표 원내대표 보궐선거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 이렇게 막 엉켜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 참 어려운 복잡한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제 거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이제 사실은 여러 정당들이 선출직 후보에 네. 여성 비율을 사실은 뭐 30% 이상 뭐 만약에 구에서 기초의원의 선거구별로 반드시 한 명 이상 여성 이게 다 있어요. 후보로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맹점인데 본선 가서 또 안 되고 이러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따지자면은 사실은 시도 광역에도 당연히 전국 단위의 광역 후보 중에 그 비율이 또 후보로 또 있어야 되는 거죠. 후보. 근데 그동안에는 제대로 그거를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성평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새로운 그 가치 또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구청장, 군수, 뭐 기초단체 시장 또는 광역시의원, 도의원 또는 구의원 여기는 다 그런 기준을 후보를 해놓고 광역자치단체장은 왜 안 해? 이게 안 맞죠.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그 우리 의회 교류 이제 7년 만에 처음 이제 대만 가오슝 이제 그 시를 방문을 좀 했는데 우리 한국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들이 많아서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뭐 대통령, 뭐 총통, 뭐 의회의장 다 여성이에요. 막 부의장, 뭐 가오슝 시장, 뭐 부시장 다 여성. 왜 여성이었나 봤더니 거기는 4인 선거구에 보니까 의원 선거구들이 4인 선거구 이상인데 중대형 선거구제. 4인 선거구에서 무조건 한 명 이상은 여성으로 해야 돼요. 최소 한 명은. 당선된 사람이. 네, 무조건 한 명을. 그리고 5인 선거구, 6인 선거구도 있는데 거기는 다 나머지 다 여성이에요. 5인 선거구 무조건 1인 플러스 추가되는 추가는 또 다 여성. 그러니까 전체 여성 의원의 비율이 뭐 그냥 거의 40% 이 정도 되고. 하여간 뭐 하여튼 선거 그 규칙과의 뭐 경선 규칙 관련해서는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1차 안은 확정이 되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해 주신 거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워낙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이 좋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시장 후보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솔직히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 유종복 인천시장이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또 이 뭐랄까 밀단 편의 당선에 대한 가능성을 대구 경북 다음으로 최대 높이는 데가 인천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홍준표 대표가 여기는 뭐 경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 잘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유정복 현 시장님이 아마 거의 경선 없이 재선 도전에 나올 것 같아요. 송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렇게 현 시장에 대한 맞습니다. 당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공천 무난하게 시민 여론은 어떠신 것 같아요? 시민 여론은 이렇게 딱 부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개인 여론보다도 당에 대한 지지도가 인천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걸 그렇죠. 어떻게 극복하냐가 관건이겠죠. 지금 유정복 시장은 아무튼 그 빚을 갚았다는 게 최대의 무기로 지금 부채를 줄였다. 부채를 줄였다. 그게 허와 실이 어떤지 그건 또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그거로다가 여러 공약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고 그걸 밀어붙이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야권에서 효율적으로 그걸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네. 많이 차이가 그게 다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저희 시민의힘에서 볼 때는 유정복 시장님이 나오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야 두드러펴기도 좋고 적폐 후보로 뭐 전 비서실장 문제라든지 요즘 촛불 문제와 적폐 문제가 인천에서는 저희로서는 두 가지 코드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로 열심히 하여간에 그 떨어뜨리는데 유정복 시장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근데 이제 지금 자연스럽게 내년 시장 선거에 인천 시장 선거에서 주요 뭐랄까 이슈가 된다고 칠까요?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아까 이제 송 대표님께서는 부채 문제 얘기를 하셨고 또 지금 이성수 팀장님은 적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차피 이거 뭐 후보는 다 있다 하더라도 내년 인천 시장 선거에서 가장 주요 이슈로 이렇게 딱 부각될 수 있는 게 뭐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당이나 후보들도 그렇고 예. 사실은 지난 그 촛불 그리고 촛불의 결과로서 정권이 교체된 그러면 이 정권 교체는 완성이 아니라 사실은 그 촛불 우리 국민들이 염원한 우리 사회에 누적된 여러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정권을 교체해 줬는데 네네. 과연 그 1년 동안 그런 어떤 기대치들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것이냐가 네. 있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부분으로서 네, 네, 우리 네. 국민들, 우리 그 민생 문제나 여러 가지. 따져 얘기하면 또 문재인 네? 정부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저는 1년이라서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지 않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런 거죠. 이러한 이 박근혜 이 전 정권의 이제 이런 문제들을 중간에서 끌어내리기까지 한 이유, 소위 중앙의 적폐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런 구체적인 사례로 뭐 특권, 뭐 비리, 부패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권력의 집중 또 견제할 수 없는 독점 이런 거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해야 된다. 네. 또 그런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을 지방으로 나눠주고 사실은 이런 것이 완성돼 나가야 되는데 네. 분권 개헌 또 정치 개혁, 정당 명부 뭐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라든가 과연 그런 것들을 지금 국민들이 지금은 관심 안 갖지만 지금부터 선거까지 남아있는 몇 개월 사이에 진짜 분권 개헌을 진짜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주느냐 또 우리나라의 이 양당 정치의 폐해 이런 이 양당이 돌아가면서 그런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사실은 똑같은 그런 문제들이 반복되어 온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 국민들이 투표한 내가 진짜 원하는 그런 그 다양한 정당을 찍으면 그대로 그것이 대표로 그런 대표성으로 국회에 보낼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척도인데 예.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년 지방선거에 어떠면은 인천뿐만이 아니고 전체 지방선거의 주요 어떤 하나의 어떤 뭐 이렇게 쟁점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건 저 동의하는데 인천과 연관지어서 좀 말씀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커다란 흐름 중에 중앙에서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 네. 또는 이 정의당이 과거에는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항상 연대를 했지만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고 이 지지율도 이렇게 높은데 또 여당하고 연대를 한다라는 게 이게 웃기죠. 이게 진보정당이. 그랬을 때 과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네. 안 할 것인지
또는 정의당하고 지난 대선 후보 때 그런 그 정당 명부 비례대표 전면 확대 이런 공조 이런 거를 취했을 때 2020년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로 둔 정치개혁적 과제를 공조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큰 하나의 이 앞으로 남은 기간 아주 중요한 선거에 이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3파전으로 선거는 가는 거죠. 이 부분은. 자, 인천에서는 지금 그 정대유 전 차장이 6809 관련 이 비리 또 이런 그 인천 적폐 이거를 전면에 문제 제기했잖아요. 이것이 과연 몇 개월 사이에 어떻게 이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중앙적폐만이 아니라 인천적폐도 청산하자. 왜 여당 야당이 번갈아가면서 시장을 몇 번 했는데 왜 그 기득권 건설업자 이런 비리 부패 이거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계속 반복됐냐. 이런 것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한구 의원이 볼 때는 뭐 인천의 이슈에서 인천 적폐 중에 하나로 본인이 판단하시기에는 6809에 했던 그런 문제가 내년 선거 때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6809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네, 건설 관련된 그러니까 것이 왜냐하면 우리 좀 정리를 하면 내년 지방선거, 인천 지방선거 때 뭐 어차피 시장이나 뭐 구청장이나 뭐 다 고만고만하긴 할 수는 있지만 특히 시장 쪽에서 좀 더 이렇게 좀 쟁점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뭘까를 한번 이렇게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680도 굉장히 뭐 중요한 이슈기도 하겠죠. 그렇죠. 이슈죠. 국감에서 많이 거론됐고 그런 또 송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주요? 아까 부채 탕감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부채 탕감이 제가 보기엔 가장 그게 제일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다. 될 거로 그 보고요. 이슈라고 한다면은 그건 유종복 시장 입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렇죠. 유리한 걸로 몰고 나가고 있고 그걸 계속 지금도 여전히 그걸 제일 주요한 이슈로 것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얘기하신 대로 인천의 큰 틀의 선거는 인천 득표율이 사실 전국 평균 득표율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천에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쟁점 삼아가지고 선거가 좌우되지는 그건 제한적이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지역 이슈가 그렇게 크게 먹히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칠 것들을 찾아본다면은 얘기하신 이한구 의원 얘기하신 그 6809의 그게 적폐와도 관련이 돼 있고 전에 역대 시장들이 다 이제 걸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게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다 지금부터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언급하신 대로 유종복 시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부채 청산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가져가려고 할 것 같아요. 자기 본인한테 긍정적인 걸 당연히 이슈로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여기 모사 고교급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그렇고 상대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한구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6809 문제는 전현직 시장이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 있지 않은 쪽에서는 굉장히 이걸 이슈로 가져가기가 좀 상식적으로 보면은 할 것 같고 민주당 쪽에서는 무엇을 이슈로 아까 이성수 의원님은 그러니까 유종복 시장이 실제로 힘 있는 시장을 딱 걸고 나온 거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 그다음에 자기가 그 측근과 중앙정부에서 많은 것들을 힘있게 가져오겠다. 네. 근데 실제로 갖고 온 게 없더라. 그다음에 이런 구청장들도 자유한국당이 많았잖아요. 네, 네. 거기가 각자 도생들 했던 거 아니에요? 남구, 뭐 연수구, 남동구 통제도 안 되고 당에서도 통제도 안 되고 시장으로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정도로 남동구나 동구는 각자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것들이 된 걸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적폐로 얘기했던 문제는 뭐 고도 제한을 했던 월미공원 뭐 이런 데라든지 아까 6809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자유롭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했던 어떠한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힘 있는 시장에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리고 아까 적폐에 대한 이게 6809 문제라든지 건설 관련된 이런 문제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좀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로 하지 않냐. 현재의 이런 것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좀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인물 이런 것들은 시민사회에서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도. 뭐 적폐가 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두 가지 논점이 있는데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그리고 지속적인 적폐 청산 작업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지원하는 선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지역적 이슈를 가지고 어떤 그동안 해왔던 현 시장에 대한 평가와 그로 해서 재선 내지는 뭐 새로운 시장을 모시고 오려고 하는 시민의 여론이 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네. 지금은 조금 전에 송정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이슈가 주요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네, 내년에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선거가 있는데 지금도 보면 국회에서 여러 그 총선 결과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여러 당의 입지 때문에 개혁 입법 같은 것들이나 여러 가지 예산안들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제대로 안 되는 측면도 있을 때 과연 내년 지방선거를 그것과 상관없이 지방선거를 치르겠느냐. 그래서 지역적인 이슈를 가지고 현 시장님이 잘하셨으니까 한 번 더 밀어주고 못했으니까 새롭게 바꿔보자. 이렇게 바라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그 성공을 위해서 그 코드에 맞고 그것과 함께 할 수 있는 단체장이냐. 또 앞으로 또 문재인 정부가 선언하고 있는 자치화 분권 시대에 맞는 단체장이냐, 뭐 구청장이냐 이 관점에서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봐주지 않을까. 아하. 그래서 지역 이슈를 뭐 전혀 고려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핵심 이슈가 되기는 어렵다. 내년 지방선거에.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적폐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빗대서 호가호위해서 힘 있는 시장이라고 얘기했던 유정복 시장의 가장 큰 적폐는 박근혜를 자기의 그 선거 운동에 이용해 먹은 거 아닙니까? 그게 적폐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서 우리 유정복 시장님은 최대한 적폐 논란에서 빠져나와서 치정 논란, 그러니까 즉 빚을 갚았고 뭐 이러저러하게 많이 좋은 걸 무상급식도 막판에 했습니다. 이런 걸 갖고 구도를 짜려고 할 것이고 이미 짜져 있는 구도에서 보면은 그런 걸로가 짜져 있는 구도가 아니로 어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자치 분권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시민들의 여론이 움직일 것이냐 이런 구도의 싸움이죠. 예. 그러니까 아니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내가 볼 때는 각 그 정당의 시각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높잖아요. 높으니까 그 지지율에 가능한 기대서 가야 솔직히 선거에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들고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워낙 지지율이 낮은데 거기서 당을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고 개인의 어떤 평가를 기준으로 해야 그렇죠. 할 거고 그러지 아니한 제3의 후보 같은 경우는 양쪽에 대한 얘기를 다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1년에 대한 평가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어떤 가치 기조이기 때문에 하여튼 요 세 가지 프레임이 어떻게 내년 인천에서 우선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갈리지 않겠나. 지금 들어보면. 근데 또 한편 우리가 하나 관심 있는 우리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은 매년 지방선거 할 때 보니 야권연대라고 해가지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진보 야당하고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 뭐 시민사회나 뭐 진보 뭐 이렇게 뭐 야권연 이런 표현을 이제 쓸 수도 없는데 그런 거는 완전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시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그런 걸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내부 논의 중에 있는데 야권 단일화는 그때도 좀 논란이 좀 있었죠. 이제 다른 당에서 전체 야권 중에 다 단일화된 게 아니다. 뭐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마 시민 후보가 그러니까 촛불로 이렇게 했을 때 대변할 수 있는 시민 후보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후보를 추천하는 경선단 내부에 아니면 그런 좀 시민 후보에 합당한 본인들이 이제 우리 정책을 내고 이제 시민의 힘에서 정책을 내고 거기에 동의하고 또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시민 후보로 하자. 그랬을 때 이제 기존 정당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근데 그거까지니까 폭을 원래는 시민 힘에서 이제 배출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인원들을 좀 더 이렇게 해서 인원이 좀 많지 않고 또 지금 이렇게 당들과의 연관성이 워낙 높으니 당도 여러 개의 당들이 있으니 거기서 본인들이 스스로가 시민 후보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내부에서 검증을 해서 하는 지금 이 방안도 좀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시민 후보 그러니까 기존 정당과 다른 독립적인 시민 후보를 내기엔 솔직히 많이 진짜 어려우니 기존에 있는 정당 공천을 받거나 준비 예비 후보인 사람 중에 시민의 어떤 그런 공약을 동의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시민 후보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시겠다. 그렇죠. 그것도 지금 안에 크게 검토 중에 하나 있습니다.
하여간 뭐 내년 지방선거 때 그 시장뿐만이 아니고 뭐 저기 구청장 뭐 구의원 시의원 많긴 한데 하여튼 시장 후보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나머지가 많이 좀 혼동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지금 되게 들어보면 하여튼 내년 시장 선거 때 주요 인천 지방 선거 때 주요 프레임을 뭘로 가져가는 건 가냐가 제가 볼 때는 주요 선거의 어떤 각 당의 승패의 관건이 되겠다. 네, 두 번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역시 지방선거와 관련된 건데요. 교육감입니다. 교육감. 뭐 알다시피 지금 인천에 지금 교육감이 없습니다. 예. 교육감 부교육감 대행이 있죠. 예, 교육감은 없고 대행이니까 그렇죠. 대행 뭐 하여튼 지금 다른 시도와 달리 인천은 독특하게 참 안타깝게도 그 이청현 교육감이 지금 대법 판결까지 받으셔가지고 대육관직을 상실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없는 상태에서 대행 상태에서 내년 이제 교육감 선거가 이제 치루어지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알려지기로는 보수 교육감, 뭐 촛불 교육감 이렇게 나눠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좀 한번 각각의 후보군이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우리 송 대표님에게도 언론에 계시니까 일단 거론되는 네, 먼저 좀, 분들은 네. 어떤 야권 단일 후보 좀 보통 우리가 진보 교육감이라고 진보 보통 교육감, 표현하는 촛불 교육감. 예.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도성은 교장 선생님, 아 동암중학교 선생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임병구 예술고 교사로 가신 전에는 교육청 정책기획관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천대 이가병 교수님.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영신여고 계시는 분인데 네네. 김정욱 교수님이라고. 네, 선생님. 선생님이시죠. 김정욱 선생님. 그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 분.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이제 진보 교육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촛불 교육감이라고 보통 지금은 또 얘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네 분 정도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아니, 진보 쪽에서는 보수 쪽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어떠세요? 바른교육감 후보 거기 단일 바른 교육감이라고 표현. 바른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쪽도 거의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아요. 5명 정도 거론되는 것 같은데요. 네. 김영태 전 시의원님 그분도 전에 출마하셨더랬죠. 했었죠. 예, 맞습니다.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님도 출마하셨더랬죠. 그렇죠. 그 두 분 거론되고요. 그리고 윤석진 전 교총 회장님, 그리고 고승의 전 인천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그리고 이분도 강화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했었죠. 학교 이름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재희 전 경인교대 총장님까지 이렇게 5분 정도가 아닐까. 지금 언급해 주신 분들을 이렇게 해주는데 아마 이제 그 분 언급하신 분들이 다 지금 뭐 다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긴 하고 그리고 크게 지금 이게 아까 이제 그 4년 전 교육감 선거 때는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 이렇게 나눴지만 지금 이제는 촛불 교육감, 바른 교육감 이렇게 말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각각의 프레임에 대한 예, 좀 이렇게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내용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냥 똑같이 느끼긴 하겠지만 표현은 이렇게 바꿨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래도 그 아까 했듯이 이청현 교육감이 그 이제 지금 현재 지금 그 뭐죠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계셨던 상황이어서 우리 강병수 전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겠어요? 먼저 이 진보 촛불 교육감 후보 지금 한 4분 정도 언급해 주셨어요. 네네. 네. 아 일단은 진보 교육감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바른교육감 후보들 바른교육감 후보 중에 2명은 논의했던 분 중에 최근 언론을 보면 출마를 포기했다고 들었어요. 예.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님하고 권진수 인천 신명여고 교장 선생님. 그분은 예전에 빠졌죠, 예전에. 네, 그래서 2명이 빠져서 지금 보수교육감 후보 4명, 진보교육감 후보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구도상 그 진보교육감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추구하고 있고 네. 거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저희 시민운동 출신들이 갖고 있는 이청년 전 교육감님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존재해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인천 시민 전체에게 참 큰 누를 끼쳤는데 네. 똑같이 이번에도 진보교육감 단일화를 이름만 살짝 바꿔서 촛불교육감이라고 바꿔서 하는 게 정당하고 당당하냐 이런 하나의 고민이 있긴 하지만 네. 그 진보교육감 4분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이제 보수교육감은 지난번부터 원래 보수는 잘 이렇게 단일화가 안 되는데 이번에도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은가 봐요. 아 그래서 고승희 전 기획관리국장님하고 그
김영태. 아닙니다. 김영태 윤석진. 전 인천시의원도 안 나오실 것 같고. 그래요? 그래, 예, 아니. 그러니까 단일화에 추진하지 않을 것 같고. 단일화에 들어가지 않는 예, 예. 고승희 전 인천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하고, 우선이 좀 예, 윤석진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네. 그분 두 분은 현재 보수 단일화를 추구하고 있고, 김영태 전 인천시의원 저랑 같이 4년 생활을 했는데, 네. 지난번 송영길 시장 선거대책 본부장을 했었어요. 위원장 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서운산단 네. 계양구와 밀접하게 있는 계양구의 SPC. 예, 거기 대표이사를 서운산단 단지 관리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요. 아, 현재? 그러면 예, 그러면 뭔가 송영길 시장, 박형우 구청장님 어쨌든 민주당이랑 가까운 어떤 뭔가 분위기죠,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걸 지금 보수 교육감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은 일단 거기서 제외됐고 나도 그거 하기 싫다. 이렇게 이제 얘기된 거고. 아,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진보냐 보수냐로 나눌 수 없는 상황.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재희 전 그 경인 교대 총장님도 난 보수가 아니다. 지난번에 난 진보도 아니고 그렇죠. 난 중도다. 그렇죠. 지난번에 국민의당 굉장히 훌륭하신 안철수 분입니다 지금 네. 제가 볼 땐. 대선 후보 거기 그 인천 선거 그 뭐죠 무슨 선대본하고 선대 공동위원장인가 상임위원장 했었죠. 그걸 맡으셨군요. 네, 그렇죠. 예, 이재희 전 총장 누구를 맡았다고요?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좀 정리하면 4년 전 교육감 선거 때처럼 이렇게 진보냐 보수냐로 이렇게 딱 나눴던 프레임에서 지금은 그렇게 딱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그런 이제 것 그 같습니다. 명칭도 선관위에서 네. 진보 보수 이걸 쓸 수 없게 네, 지금 네, 그렇게 네. 유권 해석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단체들이 같이 음. 뭐 그 단체가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하려면 네. 그 단체 이름을 다 명기해서 이러한 단체가 지지하는 후보 이렇게는 써도 되지만 아하. 진보 또는 보수 이렇게 해서 그걸 전면에 내거나 그러면은- 쓰는 거는 네.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선관위에서 최근 그럼 유권에서 촛불 내렸다. 발은 이것도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마 그 안에 이제 선관위 기재하는 유권. 단체 뭘 표시해야겠죠. 단체명을 다 밝히는 예, 거. 단체명을 야권 단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야권 어느 단체가 소속된 단위로 보는 어느 정당끼리 아하. 한 건지 이제 무슨 이제는 말- 다 무슨 그걸 말인지 밝혀야 되는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네. 한 6포인트 막 이런 걸로 쭉 쓰면 돼요. 괜찮아요 그런 건. 단체명 다 밝혀야 돼요. 근데 하여튼 뭐 지금 우리가 교육감 후보분들을 이렇게 쭉 거론했는데 솔직히 우리 시민 팟캐스트에서 좀 관심 있는 쪽은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진보 교육감이라고 했고 이제 지금 촛불 교육감이라고 표현하는 후보분들의 이제 지금 단일화 운동에 대해서 지금 강병서 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좀 또 다른 시각도 있다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뭐 그러니까 다른 시각보다는 추진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지난번 2014년도에 진보교육감을 힘차게 만들어서 인천교육의 변화와 미래를 만들려고 했던 시기보다는 네. 뭔가 이렇게 흡족하게 당당하게 나서서 그걸 단일화하지 못하는 우리 심리적 부담감이 있어서 추진은 되되 그만큼 힘있게 되고 그래서 후보 단일화 된 분들이 또 그만큼의 그 여러 시민사회 단체나 여러 또 인천 시민들이 그거 단일화된 후보에 대한 전격적 내지는 아주 큰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좀 걱정이, 있는 거죠. 우려가 있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나근영 전 교육감이 이제 연임하고 네. 또 교육국장 그 실세 중에 하나인 교육국장직까지 하면은 거의 몇 년이에요. 거의 뭐 한 10여 년을 이제 했어요. 했기 때문에 네. 인천시 교육이 아주 정체되고 다른 데 비해서 활력도 없고 혁신도 없고 이래서 이제 이걸 좀 바꾸는 차원의 이제 진보교육감 운동을 해서 한 건데 네. 문제는 나근영 전 교육감이 구속된 것보다 더 부끄럽게 그렇죠. 사실은 뇌물로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거니까 네, 네. 이제 뭐 그거는 사실 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거죠. 맞습니다. 이 진보교육감 운동을 했던 진보 정당, 야당, 시민사회 이 전체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이제 그런 성명서, 깊은 사과와 성찰에 네. 이제 이런 그 이제 몇 입장 번 발표하고 발표도 그랬죠. 하기도 네. 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혁신교육이라든가 일부 기존의 이 진보교육감으로서 여기에 좀 변화시키려고 했던 이런 긍정성만큼은 지속돼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가치와 철학을 갖는 후보들이 계속 역할은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네. 이제 이런 후보 단일화라든가 이런 움직임을 펴고 있는데 네, 네. 강병수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한테 사실은 그 비슷한 주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또 하는 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하면서도 마지못해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게 지금 그 상존하는 공존하는 거다. 뭐 그런 거죠. 지금 참 애매한 사실 위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시민의힘의 의기성 팀장님은 그래도 시민단체에서 좀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두 분 다 말씀하신 거 다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촛불교육감으로 명명을 하고 또 현재 세 분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러한 우리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장들이 좀 더 정확히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 28일 날 아마 내일 모레인데요? 예, 내일 모레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아마 저녁 때 전체 아마 기준이라든지 어떠한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가 발족하는 거죠? 그렇죠. 28일 날 저녁 7시에. 그다음에 기자회견은 이제 11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송 대표님이 뭐 제3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언론 쪽에서 보실 때는 이런 사실은 참담하죠. 예. 교육감 이전 교육감 그렇게 되고 그전 보수가 그렇게 했는데 진보는 더 심하게 교육감직을 박탈당한 걸 보고서 예. 많은 시민들 우리 유권자들이 많은 실망했을 거로 봐요. 그래서 이게 얼로 튈지 민심이 얼로 튈지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개혁을 하긴 해야 되겠고 우리가 네. 교육이 상당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 왔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개혁할 부분이 많은데 이것까지 저버리고 돌아설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지를 해야 될지를 감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민심 팍팍 튀었잖아요. 집안 전국적으로 진보교육감 당선된 게 지난 선거인데 네. 그때 예측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밀어줬지 않습니까? 그 개혁을 위해서 그 성과도 있었고 네네. 그 개혁 학교 네. 경기도 교육감 하던 경기도 교육감 주도적으로 했었죠 그때. 네, 네. 지금 총리 대신 그런 김상곤. 예, 김상곤 전 교육감님이었죠. 그 성과가 푸드렸었거든요. 그래도 네. 체감이 됐었고. 근데 그런 기대 심리가 아직도 남아 있고 또 그런 의지가 개혁적인 의지가 주민들이 있을 것인가 계속 유지할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더 아직 끝나지 않은 개혁이라 이런 생각을 가질 주민들이 많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네. 그것 또한 믿지 못할 수도 있다. 모르겠다는 거죠. 겸허하게 표를 까봐야 되겠죠. 네.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지금은 이게 좀 자숙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아까 이제 강병수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에서도 보면 아마 50대 50 정도 그래서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경선 참여인단 그다음에 예전엔 단체 대표권도 이렇게 일부 수용을 했었는데 아마 단체 대표권은 좀 빼고 그리고 이제 경선 참여인단과 여론조사를 할 텐데 아까 제가 볼 땐 이건 민심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아마 민심을 본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죠? 여론조사와 네. 경선 참여인단도 내가 볼 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부 그 촛불교육감 후보를 네, 선정할 그래서 때. 근데 지금 언급해 주시는 좀 우려는 그 내부 선정하는 거야. 이제 거기 룰에 의해서 어떤 방식이고 할 터인데 다만 이제 지금 몇 분이 언급해 주셨던 거는 전 이청현 교육감을 만들어냈는데 모두가 했던 거에 책임을 같이 통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감한 남편도 다 하고 있고 같이 공식 사과도 했고 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천의 또 혁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또 꾸준히 그렇지. 계속 해야 한다는 이런 이중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 해결하는 방식은 뭐 제가 볼 땐 선거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땐 저는 단순히 생각하면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후보를 내지를 않고 기존에 있는 후보 중에 가장 혁신적인 사람을 뭐 지지운동 하는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런 후보가 없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 또 다른 방법은 그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혁신교육감 후보를 또 내서 그걸 또 평가받는 방식. 그렇죠. 지금 보는 선택의 이 두 가지뿐이 없는 거잖아요. 선거라는 앞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혁신교육감이라는 게 너무 과장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이 교육의 문제는 똑같이
일반 우리 일반 행정, 일반 정치처럼 예. 중앙에 이제 너무 집중돼 있고 너무 이 각종 그런 법률 이런 거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교육도 뭐 교장 선생님 맨날 점수 잘 딴 사람 교장 선생님 때 되면은 시키고 네. 퇴임 뭐 얼마 앞두고 이런 사람들 보신 행정하고 계속 뭐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교사들 스스로도 사실은 상당수가 뭐 열심히 자기 본분을 다하긴 하지만 진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자기의 이 학교 근무에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교사, 이 사회 그런 것까지 책임지는 사실은 그런 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교육 전체의 위기인데 네. 그런 혁신 교육이나 몇 가지 이 일부 아주 소수의 그런 가치에 공감하는 정교조 선생님들도 소수예요. 그 선생님들이 원하지 않으면 혁신 교육 할 수 없어요. 혁견학교 지정 신청도 못 하고. 그러니까 400 몇십 개 뭐 인천에 그 많은 학교 중에 대부분 안 해. 신청도. 이런 거를 과연 저는 그래서 네. 이거는 전국에 이러한 우리 지방자치, 지방교육 또 중앙에 막혀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 저는 전국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네. 이러한 전국 네트워크로 해서 이러한 후보들이 각 정당도 압박을 하고 네. 정부도 압박하고 사실은 이거를 병행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실은 이 정당 또는 뭐 시민사회 또는 중앙 정부 이런 네. 데로부터 그러한 변화, 이 새로운 정부 또한 그 방향으로 같이 가는 어떤 공감대들이 되는 속에서 무슨 뭐 진보교육감이든 촛불교육감이든 혁신교육감이든 해야지 각 지역별로 단체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또 그냥 지역 내에서 내가 조금 더 혁신적이다, 진보적이다 못 바꿉니다. 교장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직제,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본 그동안 우리 교육, 뭐 사립학교 문제들 뭐 이것 좀 개선하고 막 이런 거를 같이 좀 전국적 공조하는 속에서 이거를 실제로 같이 바꾸기 하는 거를 운동을 병행하면서 네. 가야지. 저는 그렇지 않으면. 근데 약간 이번에도 저희도 처음엔 진보교육감 이렇게 했다가 전국 네트워크가 이번에 촛불로 다 교육감 이름을 촛불교육감으로 하기로 촛불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예, 전체로 하기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현재 8분 논의되는 후보님들이 진영 논리에 너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교육감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거의 이제 8년이 넘어서 이제 10년째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교육을 언제까지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지난번 이창용 교육감 같이 진보라고 해서 다 도덕적이지도 않고 진보라고 해서 다 유능하지도 않은 유능한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미래에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교육의 기본 방향에 있어서 각각의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걸 진보 보수라고 얘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자사고라든가 외국어 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를 내년도부터 일반고랑 동등한 시기에 하겠다. 그래서 경쟁 위주와 소수의 선발된 인원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인천에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제적 교육적 지표를 올려서 성적 지표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혁신학교처럼 혁신학교 핵심이 뭐냐면 지역사회에 함께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더 다양한 사람들하고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원칙적 우리는 한국 교육의 목표를 지역사회에서나 지역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의 문제를 정말 현실적 문제로 바라보고 그걸 해나갈 것이냐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진보와 교육 보수로 바라보기보다는 또 후보가 설사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교육, 자기가 꿈꿔왔던 교육 그리고 자기가 실천했던 교육을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는 진영 논리가 한 50% 이상 참여했고 개인이 살아온 것이 뭐 50%였다면 지금은 자기가 살아왔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게 한 70%.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진보 진영에서 미는 후보 영향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한 20, 30%로 좀 떨어지는 이제 변화의 시점으로 가고 다음번 교육감 뽑을 때는 이제 아예 진보든 보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인천 시민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교육 행정과 인천의 480개 학교에 이걸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어떤 관리와 행정 능력을 갖고 있냐 이것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특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이런 좀 논란이라고
하긴 못하더라도 좀 이렇게 논쟁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이나 경기나 그쪽은 이제 아마 아까 이성석 선생님 말씀 전국 네트워크가 만들 때면 다시 얘기하면 뭐 촛불교육과 뭐 전국 네트워크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천은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이런 조건 속에서 좀 힘들다는 문제가 좀 지적하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진영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긴 하지만 현실은 또 선거에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까지 그러니까 진영의 지원과 함께하는 단일화가 효과가 있겠지만 그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근데 아까 그 비중을 좀 줄여서 스스로의 비전과 현실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기 능력 결국은 뭐 대표가 시민의 대표가 된다는 것 교육계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의지와 뭐 이렇게 방향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실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민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인천에서 교육감을 좀 뭔가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그 사건화된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몫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진보교육감이 중앙정부의 어려움 속에서 전국에 진보교육감들이 이제 읽어놓은 것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은 아마 진영 논리 이런 거보다는 이제 정책적 대안의 노력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인천이 조금 더 그 다른 데하고 좀 상황이 좀 다른 이러한 면들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전국적인 요구와 그런 보조에 맞춰서 현재 그 촛불교육감 후보 단일화 이런 문제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마 그동안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동안 시민단체나 정교조에서도 아마 그 그냥 뼈 아픈 상처로 또 거기에 따르는 아마 그 사과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것들은 아마 책임을 져야 될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몇몇 그 상황을 좀 들어봤습니다. 하여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뭐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아직까지 좀 흔쾌하지 않은 분위기 나누는데 하여튼 뭐 시간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